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협상국이었던 러시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협상국 라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그 러시아 혁명이 어떠한 혁명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모습 과정 속에서 새로운 체제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름하여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는 104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3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저기 위에 보이는 사람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얘들아, 너네 작년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랑 윌슨 관련된 내용을 배웠죠. 바로 3.1운동이었는데요. 자, 윌슨이 당시에 주창했던 주장이 뭐였지? 그렇지, 민족 자결주의야. 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족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뭔가 폭력적이고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거는 러시아에서 1905년에 진행되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러시아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 사진 바로 누구냐면요. 스탈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4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4단원에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령 같은 바로 빈체제 이후에 러시아의 발전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외우라고 해서 국왕들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외우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이 여러분들 다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로 1세,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로 2세, 알렉산드로 3세, 니콜라이 2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건 바로 이 알렉산드로 2세였어. 자, 알렉산드로 2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지막 막판이 되면 당시에 인텔리겐차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알렉산드로 2세를 암살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서 결국 암살당했다라고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로 3세, 니콜라이 2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차르 중심의 전제 군주정을 실천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노동자 계층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러시아 사회는 변화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때 영국에서 발전했던 산업혁명이 러시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영국 산업혁명하면서 배웠던 바로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러시아의 확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 세력으로서도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회주의 정당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회주의 정당, 러시아 정치사를 논할 때는 사실은 사회주의 정당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만큼 러시아는 사회주의 정당이 크게 발전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크게 보면 러시아 정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맨셰비키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있고요. 맨셰비키. 그 다음에 볼셰비키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맨셰비키라고 불리우는 세력은요, 사회주의 정당 가운데서도 약간은 우파에 속하는 애들을 맨셰비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좌파에 속하는 세력들을 볼셰비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맨셰비키, 볼셰비키, 사회주의에서 등장을 하지만 조금은 더 온건적인 애들이 맨셰비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볼셰비키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은 조금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 정치사에서 보면 맨셰비키와 볼셰비키 가운데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바로 볼셰비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나마 조금 소수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맨셰비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러시아 혁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혁명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1905년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자체에서도 굉장히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래요. 그 말은 즉슨 일요일에 뭔가 사건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뭔가 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굉장히 희생당했던 사건을 의미해요. 자,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사 배웠을 때 기억이 날 거야. 바로 뭐냐면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그게 바로 뭐였다?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자, 1904년 러일 전쟁의 결과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서 패배한 나라는 어디?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러일 전쟁의 패배감으로 인해 가지고 패배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이전까지 알렉산드로 3세와 니콜라이 2세로 대변되는 차르라고 불리우는 세력 중심의 정치 세력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시위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당시 시위를 전개했던 애들이 바로 노동자와 농민 계층이었어요. 자, 그런 가정 속에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차르 중심의 정치를 반대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바로 뭐였냐면 의회를 설립을 할 것을 이야기한 것, 그 다음에 헌법을 설립할 것과 같은 주장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의회 설립이라든지 혹은 이제 헌법을 만들 것을 제안을 했지만 이거를 니콜라이 2세는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돼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당시에 이 중에서 니콜라이 2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개혁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의회를 설립할 것에 대해서는 개혁을 약속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피해 유의 사건을 진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설립이 되었고 그 의회를 뭐라 부르게 되냐면 두마 의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마 의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러시아는 이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되는 과정들이 전개가 돼요. 자,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 1917년 2월이 됩니다. 자, 1917년 2월이 되면 러시아력 2월 혁명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러시아 혁명이 전개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러시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달력을 할 때 양력으로 날짜를 세죠. 자,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음력으로 달력을 세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양력에 해당되는 3월이지만 러시아의 기준으로 음력으로 봤을 때는 음력으로는 2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러시아력 2월 혁명 혹은 3월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양력과 음력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양력보다 음력이 조금은 더 느리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음력으로 셌을 때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러시아력 2월 혁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7년쯤이 되면 러시아는요,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몇 차? 1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근데 세계대전이 1914년에 전개되었다가 17년까지 무려 한 5년에 걸치는 시간을 이제 러시아가 전쟁 참여하게 되는데, 자, 전쟁을 장기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요, 물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가의 부족이라 나와 있는데 물가 상승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가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페트로그라드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말고 사회를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혁명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 혁명을 뭐라 부르게 되냐면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이 소비에트라는 표현은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소비에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는요, 노동자와 병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의회 대표자를 소비에트라고 불러요. 자, 이 소비에트 혁명 전개되었는데 이 당시에 노동자들과 병사들의 힘이 굉장히 힘이 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 컸냐면요, 당시에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를 퇴위할 정도의 세력이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에트 혁명을 전개하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소비에트 혁명을 노동자, 병사 이름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노병 소비에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노병 소비에트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무력으로 힘이 커지게 되자 결국은 당시에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는 그들의 혁명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퇴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이라고 불리우는 차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어서 제정 러시아, 황제가 되는 차르가 중심이 되는 러시아는 끝나게 되었고요. 이때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이 임시정부의 대표자는 바로 누구였냐면 이 소비에트 혁명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선출이 돼요. 걔가 바로 누구였냐면 케렌스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케렌스키. 자, 이 케렌스키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이 사회주의 정당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정당 내에도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라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그 중에서 이 케렌스키가 당시에 이끌고 있었던 정당은 바로 맨셰비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맨셰비키를 중심으로 해서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이제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세계대전을 더 이상 참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 자, 그러면서 러시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던 당시에 노병 소비에트에서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개혁이 결국은 약간 조금 그렇게 개혁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게 돼요. 특히나 이 맨셰비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격하거나 혹은 과격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굉장히 큰 혁명과 큰 개혁을 추구했던 당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틈을 타서 당시에 독일에서 당시에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왔던 당시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레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레닌은 원래 러시아의 대표적인 정치가였지만 이 러시아 혁명의 과정 속에서 유학을 한번 갔다 오게 돼요. 자,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되자 러시아 혁명에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개혁이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맨셰비키를 중심으로 하는 케렌스키의 임시정부에서는 그 개혁이 굉장히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917년 4월에 레닌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개혁을 발표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4월 태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태제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 자, 이 태제라고 하는 거는 에이프릴 그 다음에 태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THE
그다음에 SES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제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입니다. 자, 이 태제라는 표현을 처음 썼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헤겔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헤겔은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 변증법에 의하면 크게 논리를 정할 때는요. 정, 반, 합에 걸치는 이러한 논리에 걸쳐서 변증법을 해야 된다라고 헤겔은 제시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 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다? 독일어로 태제라고 불러요. THESES. 자, 이 태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논리라는 거, 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좀 추가적으로 말하면 반이라고 하는 거는 안티테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이죠, 반박.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거는 테제라고 불러서 이제 종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태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논리를요. 그래 4월 달에요. 그게 바로 4월 태제인데요. 자, 4월 태제에서 내세웠던 거는 토지의 국유화, 그 다음에 전쟁 금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전쟁 금지라든지 토지 국유화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 시민들의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4월 태제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레닌은 임시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17년 10월에 있었던 러시아력 10월 혁명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10월이지만 우리 양력으로는 11월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11월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임시정부, 당시에 케렌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레닌은 4월 태제를 발표하게 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자, 레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셰비키의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 볼셰비키 세력들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임시정부와 노병소비에트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 노병소비에트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노병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자, 볼셰비키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누가? 레닌이 당시에 이 혁명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닌이 권력을 집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 자, 지금 2월 혁명과 10월 혁명 과정 속에서 당시에 시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건 바로 뭐였다? 1차 세계대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레닌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발을 빼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뭐였냐면 1918년에 만들어진 브레스트 자,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자, 이 조약에서는 특히나 독일과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어요. 자, 강화라고 하는 거는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줄 테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제 전쟁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요, 이 러시아 혁명 성공하게 되면서 당시에 러시아 혁명의 중심 세력들은 바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였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들을 레닌 주도로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세력들이 사회주의 내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굉장히 급격한 공산화,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에 입각한 급격한 공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레닌은요, 사회주의만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경제 발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1921년부터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걸 뭐라 부르게 되냐면 신경제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이 신경제 정책 영어로는요, 네프라고 부릅니다. NEP요. 네프는요, 영어입니다. New
이코노미 펄리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하겠다?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네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산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 공산된 국가들이 연합을 형성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소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922년에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레닌이 1924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스탈린이었습니다. 자,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하는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면서 독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미국을 견제할 정도로 소련은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러시아 혁명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자 러시아 혁명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세계대전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동맹국과 협상국 가운데서 협상국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19년에 당시에 승전국, 협상국이 주도가 되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돼요. 파리에서 이제 전쟁을 이후에 어떻게 사회를 구성할지, 운영할지에 대해서 결정한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 회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었어요. 밀슨은 평화원칙 14개조에 입각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요 평화원칙 14개조의 주요 내용이 바로 뭐였다?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저번에 세계대전을 배웠죠? 그때 보면 이 승전국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었던 걸로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어디 있었죠? 영국도 있었고요. 프랑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나라는 바로 어디였다? 일본이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과 영일 동맹이라는 걸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사실은 승전국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거는 승전국이 주도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도 승전국이어서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밀슨은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내세우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게? 그렇죠. 바로 이 패전국에 있었던 식민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자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어요? 그렇지, 조선이었잖아. 조선도 바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신의 식민지로 할 것인지 독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일어났던 것이 바로 뭐였다? 3.1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도 당시에 새로운 민족운동이 전개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5.4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에 입각하여서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919년 6월에 승전국과 당시에 패전국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일 간의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딱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어디에서? 베르사유 궁
정전해서 체결했던 거야. 자, 그래서 독일은 당시에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모든 식민지들이 상실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독일 제국이 수립되기 전에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바로 보불 전쟁이요. 자, 보불 전쟁의 결과 어디가 승리했죠?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렐름 2세가 황제 즉위식을 했다라는 거 쌤이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영토였던 이곳을 당시에 독일이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요. 알자스 로렌입니다. 자,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에 양도하게 되었고요. 독일의 군비를 축소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철저히 승전국에 맞춰서 이 베르사유 조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베르사유 조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뭐였다?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특히나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남성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가에 남아가지고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애들은 바로 누구였다? 여성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었고, 이 베르사유 조약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 여성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운동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영국을 필두로 해서 여성의 참정권이 확보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르사유 체제가 수립이 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1920년대 국제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국제연맹입니다. 자, 국제연맹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나 통합사회 시간에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국제연합이 뭐죠? 유엔이죠, 유엔. 자, 근데 유엔과 다른 겁니다. 국제연합은 언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만들어진 거고요.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평화, 이제 앞으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당시에 어떻게 노력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만든 단체가 국제연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국제연맹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당시에 힘이 가장 셌던 미국, 소련,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제외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신기하죠? 윌슨이 미국 사람이었잖아. 미국 대통령이었잖아.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를 주도할 정도로 위상이 있었는데 국제연맹에는 또 미국이 또 제외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윌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제연맹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빠지게 되었고요. 소련도 당시에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할 그런 겨를이 없었어. 그래서 소련도 빠지게 되었고 독일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요.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경우에도 사실은 군사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었고 그냥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로만 끝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련, 독일이 제외되었고 그래서 군사적 제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거를 유지함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군사적 제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것조차도 미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쟁이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요.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평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군대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서 21년부터는 전 세계에
군사력을 감축시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군비 축소라고 불러요. 자, 그 군비 축소화를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다?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모든 나라들의 군비를 축소하는 그러한 회의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뭐 도즈안이라든지 영안이라든지 뭐 이러한 안들이 발표가 되면서 평화를 위한 움직임으로써 군비 축소의 움직임들이 1920년대부터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인데요. 자,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1905년 1월 22일, 러시아력으로는 1월 9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당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유혈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죠, 쌤이? 그렇죠. 의회 설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의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의회가 바로 뭐라고요? 두마 의회라고 불리우는 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마지막 차르 바로 니콜라이 2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서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 채널 같은 데서 보면 니콜라이 2세하고 같이 나왔던 인물이 혹시나 여러분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 한번 맞아. 라스푸틴이라는 인물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언자로 되게 유명한 라스푸틴 이런 인물들도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니콜라이 2세는 바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용어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평의회 또는 대표자 회의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바로 뭐다? 소비에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운동의 기본 방침이 되는 강령으로 해겔의 변증법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명제, 바로 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태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배우다가도 태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는데요. 태제라고 하는 거는 이 러시아 4월 혁명에서부터 처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겔의 변증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태제를 발표했던 이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레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태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별표 100만 개짜리입니다. 자, 참고로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우리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4월 태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서도 4월 태제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 여기는 약간 스킵을 하고요. 이 내용을 꼭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주기를 바랄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1항 1차 세계대전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4항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제5항 의회제 공화국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을 해야 한다. 제6항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 제9항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의 농민과 병사들, 특히 러시아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월 태제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월 혁명, 러시아력 10월 혁명 성공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서 당시에 물러나기 위해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독일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막대한 배상금과 이제 독일과의 전쟁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조약에다가 담았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도 고3 평가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그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르사유 체제 아까 봤던 바로 이 윌슨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원칙 14개조를 발표하게 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베르사유 체제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평화를 위한 움직임으로써 국제연맹과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인도, 오스만 등등 여러 나라들의 세계 모습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출석 과제를 올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과제도 꼭 잘 해결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 꼭 프린트에 정리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